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적성 검사 수리 완성 파트 자료 해석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챕터 2 추론 분석 여기에 TU다 그리고 키우다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U다에서 이런 금융과 관련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표 제목은 이렇게 표 제목을 먼저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표 제목이 표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 보기 전에 이런 자료가 어떤 명목으로 되어져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표 제목 같은 거는 자료가 여러 개 있을 때 예를 들어 농업, 공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분야 자료를 한꺼번에 분석해야 될 때는 당연히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겠죠. 그죠? 그리고 표 축을 이렇게 보라고 했고 단위를 보라고 했어요. 은근히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함정을 파고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정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단위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축. 여기 세로축은 은행들이 나와 있고 가로축은 민원 건수가 10만 명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냥 절대적인 민원 건수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기를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금융민원 발생 건수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A은행도 2016년에서 17년으로 넘어오면서 감소했고요. B은행도 감소했죠. C은행, D은행 모두 다 감소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모든 은행이 다 감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계산 없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 거 볼게요. 2017년을 기준으로 C은행은 이때를 기준으로 민원 건수가 제일 적어요. 그렇죠? 4개 은행 중에 가장 적어요. 하지만 전년 대비 민원 감축률은 3.1%로 가장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은행들의 감축률을 다 봐야겠죠. 그래서 C가 정말 제일 작은지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여기 빨간 글씨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해되시는 분들은 보셔도 되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잠깐 칠판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감축률을 보려면 전년도 자료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자료가 1170 이렇게 나오죠. 1170이고요. 두 연도 사이의 차이 1170에서 100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야 될 거예요. 퍼센트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는 171 이렇게 되겠네요. 161. 네, 161. 그리고 B는 전년도 자료가 1695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1332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363 이렇게 됩니다. C가 전년도 자료가 980이고요. 30 줄어들었죠? 감축률이니까. 그리고 D는 1530이죠. 1530에서 1078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양만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확한 수치를 묻는 게 아니라 민원 건수는 가장 적지만 일단 여기까지 맞는 말이었고요. 민원 감축률이 4개 은행 중에서 가장 미미하냐를 묻고 있어요. 그럼 이 4개의 수치를 보면 지금 얘네의 분모가 제일 작은데 분자도 이게 제일 작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쭈루룩 나열해서 봅시다. 980, 30 거기에서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얘가 C고요. 얘가 D고요. 그리고 A, B 이런 순으로 볼게요. 요거 순서는 지금 의미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들끼리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서 얘네들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배의 차이가 나요. 얘하고 얘는
5배가 넘는 차이가 나고요. 얘는 12배의 차이가 나요. 여긴 12배, 여기는 5배, 얘는 1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분수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커진 만큼 분자도 같이 커지면 분수값에 변함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a분의 b라는 분수가 있을 때 분모도 2배가 커지고 분자도 2배가 커지면 분수값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결국 약분이 돼서 아까 전과 같은 a분의 b와 같은 상태가 되는데 지금 얘들은 분자는 적게는 5배부터 15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분모들은 단 하나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그쵸? 얘 2배가 되려면 거의 2000에 근접한 수치, 그러니까 1960이 나와야 되는데 1960에 이르는 수치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는 2배 이상 커진 게 하나도 없는데 분자는 막 5배부터 15배까지 커지니까 결국 얘가 이 분자가 너무 작아서 분모가 작다는 특징과는 관계없이 결국 얘가 가장 작은 값을 차지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분자는 5배부터 15배까지 벌어지는데 분모는 2배 이상 되는 것도 없으니 결국 얘가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두 번째 보기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볼게요.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2017년에 금융민원 건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항이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민원 건수에 절대량이 나와 있고 그리고 10만 명당 계산한 건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서만 우리가 각각 은행이 몇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칠판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A 은행이 X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어요. X명이 이제 제보한 건수가, 민원 건수가 4.64래요. 1009래요. 1009. 4.64는 10만 명당 계산한 수치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0만 명으로 바뀌었을 땐 거기에 나와 있는 4.64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비례식 세우면 되는 거죠. X 대 1009는 10만 대 4.6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이렇게 되니까 4.64x는 1009 곱하기 10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2017년만 물었으니까요. 그래서 A은행의 고객은 아까 X명이라고 했잖아요. X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를 구하려면 4.64를 양변에 나눠야 되니까 4.64 곱하기 1009 곱하기 10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 개 은행으로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나머지 은행들도 다 같은 방식으로 고객 수가 계산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B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4.46분의 1332 곱하기 10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C는 3.92분의 950 곱하기 10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D는요. 3.75분의 어떻게 1078 곱하기 10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니까 얘네들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을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얘하고 얘를 먼저 비교해 보자면 얘네 둘은 얘가 더 분모가 작아요. 분모가 작고 분자는 더 크니까 일단 B가 제일 크겠죠.
A보다는 B가 고객수가 더 많은 건 확실해요. 이해되셨나요? 분모는 작을수록 분자는 클수록 분수 전체는 커지는 거니까. 분모는 얘네 둘이 비교해서 얘가 작고 분자는 크고. 자, 그리고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게요. 왜 이렇게 하냐면 비슷하잖아요. 3, 그러니까 4, 앞자리가 4, 얘네가 3이니까. 자, 얘네 둘은 일단은 얘가 역시 분모는 작고 분자는 더 크기 때문에 C보다는 D가 더 고객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랑 D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누가 제일 고객이 많은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분모는 얘가 작은 거 맞는데 분자도 작아서 둘 중에 누가 더 클지 작을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랑 D 중에 제일 큰 은행이 나오는 건 확실한데 고객 수가 제일 많은 은행이 나오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실한 은행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B는요. 뒤에 10만 원 어차피 동일하게 있으니까 얘만 우리가 확인해보면 되겠죠? 동그라미 두 개 뒤로 보내고 이렇게 생기면 3번은 채 못 들어갈 거고 2번 정도? 그러면 6, 2, 12, 4, 2, 8 그러니까 9, 4, 2, 8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2, 10이니까요 4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번 들어가겠네요. 그쵸? 9번 들어가서 4, 9, 36 4, 9, 36 6, 9, 54죠? 죄송해요. 6, 9, 54 4, 9, 36이니까 41 그 다음에 4, 9, 36이니까 여기가 4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386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건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2, 9로 시작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D는 이거를 D는 3.75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가 3번 들어가나요? 3번 들어가면 7, 3, 21 그 다음에 3, 3은 9 11 되니까 안 되겠죠. 2번 얘도 2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5, 2, 10 7, 2, 14 그 다음에 3, 2, 6 그러니까 75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8 되고 여기가 8 여기가 2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처럼 9번 들어갈 수 있는지 볼게요. 5, 9, 45 7, 9, 63 그러니까 67 3, 9, 27이요. 27이니까 네 3이 되겠죠. 그래서 9번이 안 돼요. 그래서 8번으로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2, 9로 시작하고 얘는 2, 8로 시작하니까 결국은 B은행이 가장 고객 수가 많은 은행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로 돌아가서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B은행이라는 거 알았고 그 은행이 2017년에 금융 민원 건수가 제일 적은지 봤는데 가장 많은지 봤는데 네, 가장 많네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4번 볼게요. 금융 민원 발생 건수 감축률을 기준으로 소비자 보호 수준을 평가했을 때 D, A, B, C 순으로 우수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까 감축률 봤을 때 C가 제일 적은 거는 확인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D, A, B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 칠판으로 넘어가서 아까 썼었던 자료를 좀 볼게요. 네, 얘네들을 좀 볼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얘가 제일 작은 건 확실하고 먼저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분자가 크고 분모는 더 작으니까 D가 B보다 감축률이 커요. 그쵸? 그리고 얘네 둘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분모는 커지고 분자도 커졌으니까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일단 얘가 제일 작았고 B, D를 비교했을 땐 D가 더 컸고 얘네 둘을 비교하면 네, 좀 애매하고요. 그쵸? 근데 A가 이 C랑 비교해서
분자가 가장 적게 늘어났었죠? 그죠? 분자가 가장 적게 늘어났었기 때문에 네, 결국 얘는 C 다음으로 작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2배 이상 커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분자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가 제일 5배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A가 두 번째로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 A가 작고요. 그 다음 B, 그 다음 D가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D. 요 순서대로 감축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감축률을 기준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평가했을 때 D가 제일 우수하죠. 왜냐면 감축률이 제일 컸으니까. 민원을 많이 감축했다는 뜻이니까. D가 감축률이 제일 컸으니까 민원을 많이 감축했고 가장 우수하고. 그리고 DBAC, DBAC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5번 볼게요. 민원 건수가 2016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D은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민원 건수가 2016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은 얘는 감축률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건수로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건수는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위에서 다 봤죠. 이거 위에 거 계산하면서 A는 161개가 줄어드는 거고 얘는 363개가 줄어드는 거고 얘는 30개 줄어드는 거고 얘는 452개 줄어든 거니까 건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감축한 건 D가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D은행이 건수 자체가 가장 많이 감축한 그 내용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되겠죠? 네, 정답 4번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키우다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키우다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려웠죠? 따질 게 많았어요. 자, 키우다 문제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고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 사찰 지정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요. 옳은 것 골라야 합니다. 자, 전통 사찰로 지정된 등록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지 봤더니 감소를 안 했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오히려 증가했던 적도 있어요. 여기는 증가했고 여기는 감소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2번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통 사찰로 지정 등록된 수의 평균은 11개소이다 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게 맞다면, 이게 평균값이 맞다면 얘네들을 이제 당연히 다 더해서 이렇게 2010년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년으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이 맞다면 편차의 합은 0이 성립을 할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게 평균이 아니라면 편차의 합은 0이 성립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평균이 11이 맞다면 얘의 편차는 이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여기 6일 거고요. 여기 4죠. 그리고 여기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7입니다. 얘네들의 합이 0이 되는지 봤더니 네, 이렇게 0이 되고요. 여기도 0이 되죠. 그러니까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걸 보니 평균은 11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 정답 2번 되겠죠? 다음은 3번 보도록 할게요. 2012년과 16년에 지정 등록된 전통 사찰수의 전년 대비 감소폭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년 대비 감소폭 3이죠. 그리고 2016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폭 2예요. 그러니까 3과 2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3번 아니고요. 4번 위의 자료를 통해서 2018년 전통 사찰 총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정 등록 현황만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지정 등록 말고 또 다른 게 있는지 우리가 혹시 이런 자료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되고요. 2012년에 전통 사찰로 지정 등록된 수는 전년도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2012년 거 전년도의 2배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감소했죠.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국토교통부 자료가 되겠네요. 역시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하네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2013년부터 17년까지 항공 여객 수송량의 평균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항공 여객 수송량, 여기에 평균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더해서 5로 나누셔도 되고 혹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편차의 합은 0이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확인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제 확인을 최대한 뒤로 미룬다면 미뤄도 되겠죠. 완전 올바르지 않은 거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정말 그냥 해야만 한다면 이런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3만, 3만, 4만, 4만, 4만 단위는 다 앞으로 빼놓으면 지금 이렇게 6만, 10만에서 18만은 이렇게 빼놓고 뒷자리만 생각하는 거죠. 1000의 자리부터. 그러면은 5341, 그 다음에 3514. 18만은 빼놓고 그리고 61, 그리고 2649, 그리고 7705. 얘네들을 이제 뒷자리만 이렇게 더해서 물론 그게 그거긴 한데 그래도 조금 스트레스가 덜 할 것 같아요. 여기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0이죠. 그래서 2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 7이니까 13, 그 다음에 17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8, 여기가 8이고 9, 그 다음에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2가 되겠죠. 자, 7에서 10대입니다. 10. 그리고 19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얘까지 더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19만 9,27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거를 5개년으로 나눠야 되는데 5, 3, 15, 49, 5, 9, 45. 그 다음에 여기는 5, 9, 45. 여기가 42, 5, 8에 40. 그리고 27이니까 5, 25. 그리고 여기가 2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39854 되는 거 맞겠네요. 단위는 여기서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1000을 붙인 1번은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객 수송은 항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반면 화물 수송은 그 반대이다. 일단 여객 수송을 볼까요? 여객 수송에서 지금 분담률을 보시면 항공 쪽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화물 쪽은 오히려 해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2번도 맞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3번 볼게요. 여객 총 수송량과 화물 총 수송량은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여객 총 수송량 그리고 화물 총 수송량을 보면 지금 각각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기 자료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쵸? 얘네들은 좀 미미하니까 사실은 얘랑 얘랑 합친 게 총 수송량이죠. 그죠? 얘네들을 합친 게 총 수송량인데 얘네들이 합치면 대략적으로 42,700 뭐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네 둘은 합치면 44,000이 넘는 45,000이 넘는 수치가 될 거예요. 42,000 정도고요. 얘는 45,00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5만이 아예 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산한 이 전체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화물은 얘랑 얘를 합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것의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얘네들의 단위는 거의 뭐 10만 단위씩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100 얼마씩 차이가 나는 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만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2017년 해운 여객 수송량 2014년 대비 37% 이상 증가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자리 좁아서 넘어갈게요. 4번에서는 2014년 대비라고 했으니까 2014년 자료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해운 여객 수송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2014년에 해운 여객 수송량 네. 해운 여객이니까 얘를 봐야 되는 거죠. 헷갈려. 그쵸? 2089가 기준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17년이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묻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고요. 2089 그리고 요것이 792가 되죠. 요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것의 비율을 우리가 보려면 역시 이제 좀 쉬운 방식을 택하면 얘는 줄이고 얘는 늘리는 방식 이렇게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리면 전체 분수 자체가 이제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얘 커지게 하고 얘는 작아지게 하면 그때는 전체 분수가 커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이 2089와 근사하게 있는 10의 배수 혹은 5의 배수가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2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100에 해당되는 뭔가 이거와 약분이 쉽게 될 수 있는 700대의 숫자는 777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2100이면 7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가 마침 700대니까 777이 나오는 요런 애들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분자 줄어들고 분모는 커졌으니 이 분수는 얘보다 어떻게 되나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생각해 보면 7로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물론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곱하기 100.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얘가 3, 3은 9, 3, 7에 21. 딱 정확히 37에 해당되는 수치예요. 37보다 더 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37% 이상 증가하였다라는 이 설명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017년 항공화물 수송량은 2015년 대비 4% 이상 감소하였다. 얘도 역시 이어서 볼게요. 2017년에 항공 화물 수송량이니까 항공의 화물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2015년 대비니까 15년 자료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3327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는 3209에서 3327 이렇게 돼야 되니까 백분율이어서 100 곱해주고요. 그럼 여기는 118 이렇게 됩니다. 그쵸? 118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감소량을 묻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곱하기 100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4%에 해당되는 수치를 물으려면 이거에 근접하게 4가 나올 수 있는 수치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딱 이것 때문에 분모가 3000이고 분자가 4만이면 딱 약분해서 4가 나온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얘 때문에. 그리고 12000도 11800에 근사한 수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보시면 분모는 작아졌고 분자는 커졌어요. 그럼 얘가 얘보다 어떤가요? 더 얘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는 4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4 이상 감소하였다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맞지 않겠죠? 이게 대략적으로 3점 몇 %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지 않는 설명이 될 겁니다. 4 넘는 수치가 아니라 3점 몇몇 이상 감소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의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네,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 가능 인구 구성의 변화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2016년, 17년 자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자료에서 실업자의 수는 알 수 없다. 지금 이거는 비율에 대한 것만 나와 있죠. 그쵸? 전체 인원 수가 나와야 전체 인원, 전체 취업자와 그 다음에 실업자의 전체 이 수를 알아야, 그러니까 뭐 경제활동 인구 이런 수를 알아야 그 비율을 따져서 전체 실업자의 수는 몇 명, 취업자의 수는 몇 명 이렇게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알 수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실업자의 비율은 증가했어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20이라면 경제활동 인구는 80이겠죠. 80%. 자,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30%라면 경제활동 인구는 70%가 될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라는 말도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취업자의 비율의 증감폭이 실업자의 비율의 증감폭보다 작다. 취업자 비율의 증감폭은요, 12예요. 12. 실업자는 2예요. 그러니까 취업자 비율의 증감폭이 더 크죠. 그런데 이 말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비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은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네, 다음 5번 볼게요. 동북아시아 3개국 수도의 30년간 인구 변화 자료인데요. 옳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자, 2005년부터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바뀌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도시 따져볼까요? 1, 2, 3. 여기는 1, 2, 3. 그 다음에 1, 2, 3. 그 다음 1, 2, 3. 자, 그러면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가 서울이었다가 2005년부터는 베이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베이징은 해당 기간 동안 언제나 세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다. 인구 증가율을 보면 얘네는 한 3천 정도 대략적으로 증가했고요. 여기는 한 2천 정도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략적으로 2,400 정도 증가했죠. 네, 요 정도 증가했어요. 항상 전년도께 이제 기준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대략 10%. 여기는 이제 10%보다 조금 안 되는 한 6, 7%?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대략적으로 한 7% 정도 되겠네요. 7%.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베이징은 여기서 2,300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거의 4,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4,500. 그리고 여기는요. 네, 여기는 8,000 정도 증가한 거죠. 그쵸? 8,000 가까이. 그러니까 7,500 정도 증가를 했죠. 전년도 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는 무려 거의 한 30%의 증가를 한 거예요. 그죠? 30%. 자, 한국은요. 여기서는 9,700에서 1,300이 됐으니까 한 60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자, 여기는 오히려 감소했죠? 따질 필요 없고요. 여기도 감소했으니까 따질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 건 베이징이 이때 30%, 요때는 거의 50%, 요때는 거의 50% 넘는 수치 이렇게 나오니까 항상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인 거 맞겠죠? 자, 3번 볼게요. 해당 기간 동안 인구가 최대인 도시에 인구가 최소인 도시에 대한 비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구가 최소인 도시에 대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구가 최소인 도시가 기준이 된다면 자, 여기는 6,000분의 3만 이렇게 되니까 6분의 30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한 5 정도쯤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최소인 도시 얘가 기준으로 보면 얘분의 얘 하면 대략적으로 한 8분의 32 정도쯤 되는 거니까 한 4 정도 되겠죠. 8, 4, 32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얘분의 얘니까 한 3.5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선 얘분의 얘인데요. 그러면 한 4 정도쯤 되지 않나요? 그쵸?
왜냐면 9, 4, 36 얘도 조금 넘고 얘도 조금 넘고 그래서 얘도 한 대략적으로 4에 근접한데 그러면 계속 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죠. 여기는 정확히 딱 3점 온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기서 9,860 그러면 4를 하면 0, 4, 0, 6, 4, 24 4, 8에 32 32니까 4, 4, 9, 36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4는 안 되고 한 3 정도가 된다는 건데 자, 6, 3, 18 그 다음에 8, 3, 24 그 다음에 9, 3, 27 이렇게 될 거고요. 7, 9, 9, 10 이렇게 되면 아이고 여기 빌려올 필요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1 나오고요. 7, 9, 10 이렇게 되면 2, 4 그리고 여기는 37에서 29 빼는 거니까 8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0 하나 붙이면 거의 9쯤도 될 것 같아요. 그쵸? 8, 9, 72에서 9, 9, 81이니까 안 되고 8? 8 정도? 그럼 8, 8에 64 9, 8에 72 그럼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럼 3.8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4는 아니고 한 3.8 정도. 그럼 3.5보다 큰 거는 확실하겠죠. 그래서 네,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요 연도에서 요 연도로 넘어올 때는 3.5에서 3.8로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될 거고요. 자, 4번이요. 해당 기간 동안 인구가 최대인 도시와 최소인 도시의 인구 차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역시 최대와 최소의 차이를 보는 건데 이때는 대략적으로 앞머리만 따면 24,000 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요때는 한 어떻게 되나요? 25,000 정도 되죠? 그쵸? 25,00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여기도 25,000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여기서는 이게 만도 안 되니까 28,000도 넘죠. 거의 29,0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네 둘이 확실하게 따져지면 되겠죠. 그쵸? 요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리가 좀 좁아서 이것도 역시 칠판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많은 33587과 가장 적은 83505 이렇게 빼면 여기 282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25만 282 이렇게 될 거고요. 2005년에는 이게 2004년 거고 1995년 그리고 2005년에는 자 35622에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이제 미세한 차이로 2005년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수록 커지는 거 맞는 거겠죠? 자, 다음 5번 볼게요. 세 도시 중 해당 기간 동안 인구가 줄어든 적이 있는 도시도 있다. 우리 아까 따지면서 서울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 적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5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 정답 3번 되겠죠? 네, 다음은 8번입니다. 인터넷 공유 참여 활동 현황을 정리한 자료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4원 자료에 의하면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발히 참여하고 있네요. 인터넷상에서 공유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네요. 20대 볼게요. 모든 연령층 중에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도 제일 높죠. 여기서도 제일 높아요. 여기서도 제일 높아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아니다. 이때는 오히려 40대가 높네요. 얘는 이땐 두 번째. 자, 여기서도 제일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댓글 다는 것 빼고는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자, 두 번째로 비주임입니다. 대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블로그 운영만큼은 여성이 더 많이 하네요. 한번 볼까요? 성별, 여기 성별에 해당되는 자료를 봐야 되겠죠? 네, 남성이 더 많고요. 남성 더 많아요.
블로그는 여성이 더 많고요. 댓글 남성 많고 UCC 게시도 남성이 많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남성이 더 활발한데 블로그 운영만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거 맞는 설명 되겠죠? 자, 3번 C 대리 내용 볼게요. 남녀 간의 참여율 격차가 가장 큰 영역은 댓글 달기네요. 반면에 카페나 커뮤니티 이용은 남녀 간의 참여율 격차가 가장 작네요. 그러니까 참여율 격차를 봐야 돼요. 여기는 대략적으로 2.7 정도의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가 딱 60이면 4.1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4.5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가 여성이 더 많은데 이게 딱 50이면 5.2의 차이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38.2라고 봅시다. 그러면 14만큼의 차이가 있는 건데 13.8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8.2로 보고 계산한 건데 사실은 38.4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6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차이가 큰 쪽은 댓글 달기 맞고요. 카페나 커뮤니티 이용은 가장 2.7로 차이가 적은 거 맞는 설명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10대와 30대의 공유 활동 참여율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재밌게도 두 연령대의 활동 순위가 동일하네요. 10대가 참여율이 제일 높은 걸 보자면 어디가 제일 높아요? 카페가 제일 높죠. 10대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퍼나르기,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 블로그 운영. 퍼블, 이렇게 됩니다. 자, 30대는 어떤지 볼까요? 30대는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세 번째가 불이에요, 불.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의 숫자가, 얘네 둘의 그 순위가 달라졌죠.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두 연령대 활동 순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맞죠? 네. 지금 제가 잘못된 건가 한번 봤습니다. 좋지 않네요. 자, 한번 다시 이제 5번으로 보면 대부분의 공유 활동에서 40대 참여율은 다른 연령대의 참여율보다 낮지만 댓글 달기만큼은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40대의 참여율을 따져야 되는데 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요. 여기도 낮고요. 여기서도 낮죠. 혼자만 20%대니까. 근데 댓글 달기는 전체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죠? 그리고 UCC 게시는 제일 낮고요. 그러니까 다 제일 낮은데 댓글 달기만 제일 열심히 이렇게 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분석이 되겠네요. 그럼 옳지 않게 분석한 사람은 4번. D4원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9번 볼게요. 어느 국가의 지역별 가구 구성비를 나타낸 건데요.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주석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핵가족이라는 건 부부가구 또는 한 부모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수치만 핵가족이 됩니다. 자, 기타로는 여기 기타에 있는 기타는 1인 가구, 그 다음에 형제끼리 사는 자취하는 형제 가구, 그 다음에 비친족 가구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부모와 기혼 자녀가 살거나 그 다음에 2세대 이상의 3세대 이상 가족, 여기는 확대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A다. 지금 이거의 비중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를 100%로 봤을 때 A는 65랑 5를 더하면 70%가 될 거고요. B는 71%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52%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A가 아니라 B겠죠? 자, 다음 2번입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B다.
1인 가구는 여기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쵸? 1인 가구는 여기 기타 가구에 속해 있을 건데 기타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만의 비중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2번은 확인할 수 없고요. 3번 확대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C이다. 지금 이런 말은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건 비중에 대한 자료예요. 퍼센트란 말이에요. 실제 가구 수를 알고 싶으면 실제 그 지역의 전체 가구를 알아야 해요. 지역별 전체 가구 수가 있어야, 전체 가구 수가 이거 알려줘야, 가구 수를 알아야 이 비중을 가지고 100분의 얼마, 몇 퍼센트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계산. 그러니까 실제 가구 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비중만으로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4번 볼게요. A, B, C 지역 모두 핵가족 가구 수가 확대가족 가구 수보다 많다. 자, 이거는 역시 가족 가구 수인데 그러면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모든 지역이 다 핵가족의 비율이 높았어요. 핵가족의 비율이. 그러면 각 지역별로 가구 수가 몇 명이라 하더라도 항상 절반 이상이 핵가족이라는 거 확실하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핵가족이면 나머지는 뭐 확대가족 아니면 기타 가구 이렇게 될 게 확실하니까 항상 모든 지역이 핵가족 가구 수가 확대가족 수보다 많다는 것만큼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4번이 맞는 설명 될 거고요. 5번 부부가구의 구성비는 C지역이 가장 높다. 부부가구의 구성비는 여기만 보시면 되는데 B가 제일 높은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B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 정답 4번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10번이에요. A, B의 1년 동안 계절별 판매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래프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골라야 되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와 B의 연간 판매량은 거의 같다 그랬습니다. 연간 판매량 보기 위해서 A부터 계산하면 60, 40, 그 다음에 50, 50이에요. 그러니까 200이죠. 자, B 볼게요. B는 20, 그 다음에 70, 그리고 60, 50이에요. 그러면 얘도 200으로 같네요. 모두 다 더하면. 그러면 연간 판매량은 같다는 설명, 맞는 설명 되겠네요. 자, A의 판매량의 표준 편차가 B보다 크다. 이건 딱 봐도 틀린 것 같아요. 얘가 그래도 골고루 팔렸죠. 평균은 둘 다 200을 4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50이에요. 그러면 편차는 얘는 10, 마이너스 10, 0, 0 이렇게 돼서 편차 제곱의 합을 다시 5로 나눈 게 분산일 건데 분산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편차가 10, 마이너스 10 이렇게밖에 안 되고 얘는 편차를 보면 마이너스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큰 수가 나오는데 그걸 제곱하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차는 B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틀린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와 B의 판매량의 합이 가장 적은 계절은 봄이다. 판매량의 합을 볼게요. 여기는 둘을 합치면 80, 여기는 둘을 합치면 110, 여기는 둘을 합치면 110, 여기는 둘을 합치면 100이네요. 그러면 판매량의 합이 가장 적은 계절은 봄인 거 맞겠죠? 두 상품의 판매량의 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이번엔 차를 볼까요? 여기는 차가 60, 여기는 차가 30이죠. 여기는 차가 10이고요. 여긴 차가 0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차이가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B는 여름에 잘 팔리는 물건이다. 네, 그럼 B의 판매량을 보면 B는 지금 얘죠, 얘. B는 판매량이 20, 그 다음에 70, 60, 그리고 50입니다. 여름에 가장 많은 판매량 70을 달성한 거 보니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리는 물건이라는 걸 추측하는 게 맞는 추측이겠죠? 그래서 5번도 맞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내용을 고른 건 2번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추론 분석 파트의 자료 영역 공부도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료 계산 쪽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이끌어내야 되는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이 분석하는 연습을 그리고
이렇게 추측해야 되는 연습을 충분히 하고 문제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연습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열심히 연습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자료 해석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